경기도 양평에 사는 76세 이만자 씨는 요즘 매일 밤이 괴롭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꾸만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입니다.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젊은 시절엔 가게도 하고 자식도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고 나니 남은 건 조용한 집과 꺼진 전화기뿐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도 미루지만 더 무서운 건 아파도 누구에게 말조차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수백만 명이 겪고 있는 돈보다 무서운 5가지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댓글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혜를 써주시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첫 번째는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혹시 나 방금 한 말을 또 한 거야? 이런 말을 하루 한 번 이상 하고 있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늙어서 치매에 걸리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내 자신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물건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고 세탁기 안에 지갑을 숨겨두고 물을 끓인 채 외출해 집안이 타버릴 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식들이 한두 번은 웃으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반복되는 순간 그들은 불안과 짜증이 섞인 눈빛으로 말합니다. 엄마, 이제 좀 이상한 거 아냐? 그때부터입니다. 자존심은 무너지고 의심은 깊어집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그런데 난 왜 잘 모르겠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는 공포. 그것이 바로 늙어 돈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두려움입니다. 이 문제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심받는 자신을 방어하다 결국 감정이 터지고 가깝던 가족과도 틀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은 그 전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인지력은 망가졌는데 자존심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이것이 치매 초기 노인의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그 치명적인 함정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박정혜 씨는 평생 교사로 일한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책을 즐겨 읽고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3번씩 하거나 이미 입었던 옷을 다시 빨래통에 넣는 행동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엄마가 좀 깜빡하네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에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급기야는 이틀 전 나눈 대화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 채 너희는 왜 나를 속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초기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나는 멀쩡하다고 주장하며 약물 복용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약을 몰래 버리거나 식사를 2번 하면서도 기억을 못하고 급기야 이웃집을 자기 집이라며 문을 두드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결국 요양병원을 권했지만 박 씨는 대성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도 교사야. 내가 왜 거기 들어가야 하니? 이 말은 그녀의 현재와 과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증거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갈 뿐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내가 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노년기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 뇌의 일부를 갉아먹고 들어옵니다. 무서운 건 치매를 처음 발견하는 사람이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뇌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기억력을 믿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 상태를 부정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치매는 방치가 치욕을 부릅니다.
인정은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두 번째는 몸이 아픈데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그 아픈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냉장고 안에 남은 두 조각의 반찬보다 38도까지 치솟는 열을 식혀줄 물 한 잔. 건넬 손이 더 절박한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돈은 모았지만 함께 병원에 가줄 사람이 없어. 진료도 포기한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고 배우자는 이미 떠난 자리에서 몸이 아프다는 건 세상에서 혼자라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게 있다면 그건 고통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아파도 걱정 없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간병인을 구할 수는 있어도 내 기침에 놀라 뛰어와줄 손길은 살 수 없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하는 순간 돈보다 간절한 건 따뜻한 손 하나입니다. 그러니 늙어서 가장 두려운 건 빈 통장보다 병든 몸에 기대어 울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통은 통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와 응급실 대기실엔 그 진실이 가득합니다. 다음은 그중 한 사례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2세 최순희 씨는 자녀 셋을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갑작스레 고열이 올라와 119를 부를까 했지만 혹시나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참고 버텼다고 합니다. 입술은 푸르게 질리고 몸은 덜덜 떨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도 그녀는 전화기만 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눌렀다가 내가 민폐가 되면 어쩌지? 결국 밤새 혼자 이불을 덮었다 걷었다 하며 38.9도의 열을 버텼다고 합니다. 다음 날 오전 쓰러져 있는 그녀를 찾은 건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겨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폐렴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 있었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2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최 씨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들아, 너무 늦게 와도 괜찮아. 엄마 이제 혼자 견디는 거 익숙하거든. 이 말을 들은 막내딸은 병실 밖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으로 퇴원한 뒤에도 간병인은 며칠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엔 다시 혼자였습니다. 식은 죽 한 그릇 데워 먹는 것도, 기침을 한 뒤 따뜻한 물을 찾는 것도 모두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다시 고열이 올까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잤다고 합니다. 이제는 감기보다 혼자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플 때 누가 당신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까? 혼자라는 두려움에 대비된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늙어서 더 무서운 건 그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사람의 온기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두 번째는 몸이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 마음 둘 사람을 준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세 번째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은 사람을 의심해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너무 믿어서 망가집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사람 가릴 여유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늙으면 외로움이 약점을 만들어주고 그 약점은 사람을 판별하는 눈을 흐리게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잠깐의 친절에 지갑을 맡기고 몇 번의 방문에 통장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내 신뢰를 받아간 사람들이 결국 나를 이용하고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이유입니다. 배신당한 기억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전부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경계가 습관이 되고 경계는 고립이 됩니다. 결국 누구도 못 믿게 되고 그렇게 사람을 피하게 되며 외로움 속에 갇혀갑니다. 돈이 없어도 친구와 정 붙일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는 마음,
이건 마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재산이 바닥나는 건 다시 채울 수 있어도 마음이 무너진 노인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윤동석 씨의 사례가 그 대표적입니다. 윤동석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이웃과도 큰 교류가 없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만난 60대 여성과 말이 통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국을 나눠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윤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만 믿으세요. 제가 옆에서 다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윤 씨의 연금을 관리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통장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동안의 정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윤 씨는 경찰서에서 본인 계좌의 이체 기록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경찰에게 처음 한 말은 이랬습니다. 내가 바보였네요. 다시는 누구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윤 씨는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 상담 요청도 거절하고 아파트 주민이 말을 걸어도 눈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게 된 그는 다시는 따뜻한 정을 주고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믿으면 다 가져가고 안 믿으면 혼자 남는 세상이야. 늙어 돈 없는 건 고생입니다. 하지만 늙어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건 고립이고 파멸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외부와의 모든 연결이 끊깁니다. 심지어는 자식의 말도 의심하고 의사의 설명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문득 사람 목소리가 귀찮게 들리고 누구의 손길도 거슬리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세 번째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어 내 마음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다면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경계가 아닌 기준을 세워야 하고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신뢰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뤄야 할 대상입니다. 그걸 모르면 결국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진짜 파산입니다.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네 번째는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입니다. 전화할 때 자식 목소리가 짧아지고 말끝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엄마, 지금 바빠. 아빠, 다음에 얘기해. 그 말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내가 부담이 되나?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혹시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그때부터 부모는 말을 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참고 도와달라는 말은 더더욱 못합니다. 눈치 보기. 그게 노년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자식을 배려해 준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배려가 폭정으로 바뀝니다. 얘네도 힘드니까라며 스스로를 낮추고 결국엔 손주를 볼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아플 때도 그냥 참고 낫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인생이 뒤바뀝니다. 젊은 시절엔 자식에게 권위가 있었던 부모가 늙어서 자식에게 허락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말끝마다 내가 뭘 몰라서 그래, 미안하다는 말이 붙고 작은 부탁 하나에도 부담 안 되면이라는 단서를 달게 됩니다. 그 모든 행동의 뿌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돈이 없다는 죄책감. 내가 해준 게 뭐 있냐? 애들 키우느라 돈도 제대로 못 모았는데? 그런 마음이 자식을 주인으로 자신을 세입자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경남 진해에 사는 75세 문정희 씨는 몇 년 전부터 딸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손주도 돌봐주고 밥도 해주고 서로 도우며 잘 지내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문 씨는 항상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방에서 TV 소리가 크다. 냉장고 정리를 왜 맘대로 하냐. 손주 간식은 미리 물어보고 줘야지. 이런 말을 하루 건너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문 씨는 자신이 그 집의 식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 3번 밥을 차리면서도 눈치를 받고 외출할 때도 언제 들어오냐는 딸의 말에 스스로 죄를 지은 듯 위축됐습니다. 그녀가 딸 몰래 친구에게 털어놓은 말은 이랬습니다. 내가 그래도 얘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켰는데 이젠 내가 뭔 말만 해도 싫어하네. 내가 돈이 있었으면 이러진 않을 텐데. 돈이 없는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과 함께 살면서 그 죄 아닌 죄가 자식에게도 전염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결국 자식도 부모를 감정의 짐으로 느끼고 부모는 더 움츠러듭니다. 그렇게 시작된 눈치 보기는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존재 자체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자식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잃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자지도 못하고 아픈 몸을 참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룹니다. 결국 부모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눈치만 보는 조심스러운 하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네 번째는 자식 앞에서 입조차 함부로 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그 초라한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누군가의 허락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만큼 작고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기죽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너를 키운 건 너 눈치 보려고가 아니야. 이 말 한마디의 자존심이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5번째는 죽을 용기는 없지만 더 살고 싶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문득 깼는데 새벽 3시입니다. 창밖은 캄캄하고 집안은 고요합니다. TV도 꺼졌고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고 누울 자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을 청해 보지만 눈은 말똥말똥 뜨여 있고 머릿속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렇다고 당장 죽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살고 싶은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노년 우울증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상은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은 말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혈압이 정상이고 혈당 수치가 좋다고 해도 마음이 죽어 있으면 이미 반쯤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를 생존하듯 버티고 그냥 날짜를 채워나갈 뿐 그 어떤 기대도 설렘도 없습니다. 생일, 기일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명절, 더 고독해지는 날입니다. 무서운 건 이 상태가 서서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처음엔 약간 우울한 날이 많아지고 점점 입맛이 사라지고 사람과의 연락을 끊게 됩니다. 거울을 안 보게 되고 머리카락은 빗지 않고 옷차림도 대충이 됩니다.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희미해집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김혜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고 연락은 드문드문 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혼자 여행도 다니고 시장도 다니며 생활에 활기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외출이 줄고 사람 만나는 일이 끊기자 급속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식사는 잘 챙기세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요. 요즘은 귀찮아서 하루 한 끼 정도. 왜요? 입맛이 없으세요? 그냥 배고픈 줄도 모르겠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혼자 먹는 밥이 무슨 맛인가요? 그녀는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고 상담과 약물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병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싶어요. 노인은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병원도 다니고 거동도 하고
하루 일과도 나름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안에서 살 의지가 사라지는 침묵의 병이 자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준 보약을 챙겨 먹으면서도 정작 이걸 왜 먹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 노인 고독사 소식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가겠구나 하는 체념이 따라옵니다. 이런 감정의 끝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하겠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낫지. 그 순간부터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다섯 번째는 살고 싶은 의지조차 사라지는 무기력의 상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을 외롭게 말없이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공간에서 보내다 보면 자연스레 그렇게 무너집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겠지. 이런 생각이 깊어질 때 인간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지금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내 목소리를 기다리는 고양이 한 마리,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충분합니다. 노년은 의미를 다시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누가 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는 남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작은 이유 하나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무기력의 끝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기대 하나를 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이라면 당신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에 돈이 없다는 건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건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아무도 곁에 없어 외면당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식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치매가 와도 모른 채 스스로를 망각하고 죽고 싶진 않지만 더 살고 싶지도 않은 무기력 속에서 삶을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돈보다 더 두려운 6가지의 본질입니다. 예방책은 분명합니다. 첫째, 신체 건강보다 정서 건강을 먼저 챙기십시오. 몸이 조금 아파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죽으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둘째, 주체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무조건 사람을 멀리하거나 기대는 것이 아닌 스스로 기준을 세워 관계를 다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혼자 사는 연습과 혼자서도 기쁜 삶을 동시에 준비하십시오. 의존하지 않되 고립되지 않는 삶. 그것이 결국 노년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은 해외에서도 많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70세가 넘으면 남는 건 사진 속 웃음도 아니고 통장 숫자도 아닙니다. 진짜 남는 건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명예도 재산도 자식도 다 떠난 자리에 오직 당신의 삶의 흔적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 속에 이런 6가지가 있다면 분명 당신은 남부럽지 않게 아주 단단히 살아오신 겁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기준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본 영상을 많이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명의로 집 한 채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부동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집 한 채의 의미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존재 증명이자 생존의 마지막 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월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집니다. 집주인들이 노인 세입자를 기피하는 현실을 아시나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 때문입니다. 설령 구한다 해도 보증금과 월세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내 집이 있으면 아무도 쫓아낼 수 없다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 평화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 없이 노년을 보내본 분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매달 월세 걱정, 집주인 눈치,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집이 있으면 자녀들의 태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안도감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이 없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주거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집은 응급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요즘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자산 증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0세에 3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은 5억, 6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자산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집이 있으면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각종 관리비나 수리비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동네에서도 집 주인으로서 대접받습니다. 이런 소소한 차이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집 한 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두셨습니다. 별것 아닌 30평대 아파트였지만 그 집 하나가 김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김 할머니, 연금도 적고 자녀들도 각자 생활하기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어서 주거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도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할머니가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겁니다. 매달 100만 원씩 받으면서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집 한 채가 내 평생을 책임져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되어 가족 관계가 더욱 원만해졌습니다. 심지어 동네에서도 집 있는 할머니로 대접받으며 각종 모임의 중심 인물이 되셨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75세 박모 할아버지는 평생 월세로만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라며 집 장만을 미루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와서 집을 사봐야 뭐하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세 60만 원을 내던 집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재개발 때문에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집을 구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겨우 구한 집은 월세가 9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연금은 80만 원뿐이었는데 월세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태줘야 했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집 한 채만 있었어도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라며 매일 후회하고 계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박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집 대신 모아둔 돈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70세 이후에는 집 한 채의 유무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집이 있으면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없으면 매일이 불안과 걱정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과 꼭 붙어 살지 않아도 마음은 가깝습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70세가 넘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살아야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도 마음의 거리가 가깝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부모-자식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현대 사회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자녀들이 결혼하면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붙어 살려고 하면 오히려 갈등만 커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멀리 살아도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신 분들은 정말로 자녀 교육을 잘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길러주고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의 가장 큰 장점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들, 생활 패턴의 차이, 가치관의 충돌 등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만날 때마다 반갑고 대화할 거리도 풍부하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사생활도 보장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유롭게 취미 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움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일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전보다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한다면 부모님도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신 분들은 자녀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지혜로우시다.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일수록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반대로 자녀와 붙어 살면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로 스트레스만 주고받으며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는 73세 이모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세 자녀를 모두 서울에서 키우셨지만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각각 부산, 대구, 광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셨지만 할머니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독립을 인정하고 응원해 주신 것입니다. 매주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손자, 손녀들 사진을 받아보며 기뻐하시고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는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매달 서울로 올라와서 할머니를 뵙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녀들이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며 해외여행까지 모시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내가 아이들을 놓아줬더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며 행복해 하십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 할머니 자식들 효도 정말 잘한다며 부러워합니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76세 박모 할아버지는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복받은 노인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며느리와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손자들과도 세대 차이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라며 불만을 토로하시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편할 날이 없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결국 큰아들은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고, 둘째, 셋째 아들들은 형이 모시고 있으니까라며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며 원망하시지만 정작 자녀들은 아버지와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는다며 피하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녀들 사이에 앙금이 남아서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다는 점입니다. 가까이 살았지만 마음은 가장 멀었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 두 사례를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적당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 이것이야말로 70세 이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으면 진짜 친구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 말입니다.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기존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병으로 쓰러지거나 치매에 걸려서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아있어도 각자 몸이 불편해져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건강하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신 건강입니다. 혼자 끙끙 앓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친구에게는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 자체가 엄청난 치료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외로움이라는 노년의 가장 큰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잘해줘도 세대 차이로 인한 소외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나이의 친구와는 어린 시절 추억부터 현재의 고민까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인지 능력도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뇌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한 친구가 있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와 함께 산책하고 같이 식사하고 서로 건강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가 됩니다.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기 쉽지만 친구가 있으면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삶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일 친구를 만나야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디를 가볼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인간관계에 투자해야 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진 분들만이 70세가 넘어서도 진정한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져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많아도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는 드물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값진 보물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사회적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친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도 만날 기회가 생기고 각종 모임이나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연결고리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친구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거나 바쁠 수 있지만 가까운 친구는 즉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4세 정모 할아버지와 그의 평생 친구 김모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7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각자 바쁜 생활로 가끔 만났지만 은퇴 후에는 거의 매일 만나서 시간을 보냅니다. 정 할아버지가 당뇨병으로 쓰러졌을 때 김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도왔습니다. 반대로 김 할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는 정 할아버지가 매일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가족사부터 건강 상태, 경제적 걱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담합니다. 정 할아버지는 이 친구가 없었다면 벌써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친구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분은 함께 등산도 하고 바둑도 두고 여행도 다니며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심지어 두 분의 자녀들까지 아버지들 우정이 부럽다며 감탄할 정도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 두 할아버지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며 부러워합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77세 최모 할머니는 젊은 시절 사교성이 뛰어나서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표면적인 관계였고 속마음을 나눌 만큼 깊은 친구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 많으면 뭐하나 진짜 친구는 없는데라며 외로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할머니는 더욱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시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지만 서로 험담만 하는 분위기라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오십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도 연락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혼자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며 절망감을 드러내십니다. 우울증 약을 드시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사도 약보다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하지만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70세 이후에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네 번째, 연금이 많든 적든 기본 생계는 충분하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70세가 넘으면 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것을 사고 싶었지만 이 나이가 되면 기본적인 생계만 해결되어도 천국과 같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아오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내일 먹을 것은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전기요금은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걱정이 없어야 진정한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독립성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든 적든이라는 부분입니다. 꼭 많은 연금이나 큰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초연금도 턱없이 적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 생계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건강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정기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모든 모임에서 소외되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게다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독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으면 자녀들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이는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제적 안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해온 것입니다. 이런 계획적인 준비가 있었기에 70세가 넘어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소비 패턴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무분별하게 쓰지 않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온 분들은 적은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부터 과소비 습관이 있던 분들은 아무리 많은 수입이 있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건강관리도 경제적 부담과 직결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해온 분들은 의료비 부담이 적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병원비만으로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전반적인 생활 관리가 경제적 안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기본 생계 유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는 71세 조모 할아버지의 현명한 삶입니다. 조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연금을 준비하셨습니다. 개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쳐서 월 25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조 할아버지 부부에게는 충분한 생활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전략하는 습관이 있었고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관리비도 줄이셨습니다. 매달 기본 생활비 180만 원, 의료비와 용돈으로 70만 원을 쓰시는데 딱 맞아떨어집니다. 조 할아버지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 할아버지가 매달 소액이지만 적금도 넣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해서라고 하시는데 이런 여유로움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조 할아버지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하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며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뵙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73세 한모 할머니는 평생 자영업을 하시면서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국민연금도 중간에 끊어져서 월 30만 원 정도만 받고 기초연금 32만 원을 합쳐도 월 62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22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식비, 의료비, 각종 공과금을 해결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자녀들이 매달 50만 원씩 보태줘야 겨우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각자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며 절망감을 드러내십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참고 지내시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점점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노후를 즐길 수 있고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직 건강한 두 팔, 두 다리가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건강한 팔다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자신의 팔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잘 살아오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유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식사할 수 있고 옷을 입고 벗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립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으면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 보러 가기, 은행 업무 보기, 병원 가기, 친구 만나러 가기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바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걷기, 체조, 등산,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더욱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의 상쾌함과 성취감은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체적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손자, 손녀들과도 더 활발하게 놀아줄 수 있고 함께 산책하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자신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아직 젊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든 면에서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한 팔다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를 해온 결과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온 분들만이 7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팔다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위험한 일을 피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온 신중함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으로 팔다리를 다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조기 치료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같은 질환을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해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건강관리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70세는 더 이상 완전한 노인이 아닙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활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희망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이런 신체적 건강은 다른 모든 조건들의 기반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이 있어도 몸이 불편하면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조건이 부족해도 건강한 몸이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6세 김모 할아버지의 활력 넘치는 삶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셨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고 오후에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김 할아버지가 아직도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장을 보러 다니신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손자와 함께 축구공을 차고 손녀와 함께 계단 오르기 경주를 할 정도로 팔다리가 튼튼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내 또래 친구들이 대부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 맨몸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할아버지가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들의 집에 가서 전구도 갈아주고 무거운 물건도 옮겨드립니다. 자녀들도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하다.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활동적이시다며 부러워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최근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전국 명산을 돌아다니는 것이 목표라고 하십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72세 박모 할머니는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는 움직일 수 있지만 왼쪽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식사나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는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시장에도 자유롭게 다녔는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며 절망감을 드러내십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정신적 충격입니다. 내가 이렇게 폐인이 될 줄 몰랐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자녀들은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돌보고 있지만 24시간 간병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운동 좀 하고 건강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줄 모르고 산다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할머니가 예전에 좋아했던 화초 기르기, 요리하기, 친구들과 만나기 등 모든 활동을 포기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사례를 보시면 건강한 팔다리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은 70대라도 신체 건강 상태에 따라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없으면 모든 것이 제한됩니다. 70세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팔다리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로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여섯 번째, 떠날 준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살 만큼 충분히 살았다고 느껴진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으면 죽음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이제 언제 떠나도 괜찮다는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신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삶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해야 할 일이 많다. 더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는 조급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충분히 해봤다. 이 정도면 됐다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 평가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수도 많았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수용과 인정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삶에 만족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노인은 자녀들에게도 안도감을 줍니다. 부모님이 후회 없이 사셨구나, 편안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무엇보다 이런 마음의 평화는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현재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보너스처럼 느껴지고 작은 일상의 행복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만족감은 여러 가지 요소에서 나옵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독립시켰다는 성취감,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자부심,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다는 인내력,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뿌듯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을 확립한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또는 성공보다는 행복이 더 의미 있다 같은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그에 따라 살아온 것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었어도 그것들로부터 배움을 얻었다는 지혜도 포함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누구는 더 성공했다, 누구는 더 부자다라는 비교 의식에서 해방되어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풀며 살았다는 기억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일들,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기억들, 사회에 기여했던 경험들이 모두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나 철학적 사고도 도움이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나 자연의 순리에 대한 이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8세 오모 할머니의 평안한 삶입니다. 오 할머니는 한국 전쟁을 겪으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지만 네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남편과는 50년을 해로하며 금슬좋게 지내다가 5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내 인생 정말 알차게 살았다. 전쟁도 겪어봤고 가난도 겪어봤고 자식 키우는 기쁨도 알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도 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할머니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엄마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제 편히 쉬세요 라고 말해줄 것 같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다며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를 더 받았구나 라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고 손자 손녀들과 화상 통화하며 일상을 즐기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언제 떠나도 후회 없다. 오히려 더 살면 자식들에게 부담될까봐 걱정이다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자녀들도 어머니가 이렇게 평안해 하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하다며 할머니의 지혜로운 모습을 존경합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75세 장모 할아버지는 평생 사업가로 활동하셨지만 말년에 사업이 망하면서 큰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다. 평생 돈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됐다며 자책하고 계십니다. 더 큰 문제는 할아버지가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다는 후회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같이 놀아주지 못했고 아내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며 괴로워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라며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색합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할아버지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 죽을 수는 없다며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할아버지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뭔가 더 해야 한다며 조급해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는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례를 보시면 삶에 대한 만족감과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분히 살았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매일이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세 이후 6가지 조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몸, 내 집, 좋은 자녀 관계, 진정한 친구, 경제적 안정,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감까지. 이 모든 것이 갖춰진 분들은 정말로 인생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은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노년이란 혼자 거울 앞에 앉아 나는 잘 살아온 걸까? 하고 묻게 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땐 바빠서 몰랐고 중년엔 자식들 챙기느라 잊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문득 나를 위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진짜 잘 살아온 걸까? 그 질문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단서. 지금부터 그 7가지 삶의 증거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라도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오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나 장소 또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달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65세 넘어 크던 작던 내 이름으로 등기 친 내 집이 있다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하나 갖는다는 건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평생을 버텨온 시간과 노력, 희생과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남 눈에 허름해 보여도 내 이름 석 자로 되어 있는 집 한 채가 있다는 것. 그건 곧 이 사회에 내가 남긴 흔적이자 내 인생이 지켜낸 자존심입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자가 보유율은 57.1%입니다. 즉 10명 중 4명 이상은 여전히 전월세 혹은 가족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자가 소유 비율은 70%를 넘지만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자식 명의로 돌려놓거나 상속 문제로 소유권을 내려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에서 걱정 없이 사는 노인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문패나 등기에 김영자, 이순덕, 박정우 당신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다면 그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지고 지켜온 삶의 증거입니다. 경기 군포에 사는 서재임 씨는 평생을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장사도 해보고 식당도 운영해 봤지만 돈이 생기면 늘 아이들 학비와 병원비로 빠져나갔고 한 번도 집을 산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68세가 되던 해에 남은 퇴직금과 모아둔 적금 그리고 일부 사채까지 끌어다 원룸형 빌라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었고 전셋집을 전전하던 40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고작 원룸이지만 나한텐 궁궐이에요. 이 집 열쇠는 내 이름으로 된 자유예요. 집은 단지 비 오는 날 피할 지붕만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 붙일 자리이고 세상이 버거울 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며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65세 넘어 자기 집 하나 있다는 건 살면서 누군가에게 큰 소리 내지 못해도 평생 허리 굽혀 일했어도 그 모든 날을 묵묵히 견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상장 같은 겁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집 한 채가 뭐 대수냐,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지. 맞습니다.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내 집이 있다는 건 그 마음의 평안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누구 눈에도 작아 보이는 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당신의 삶 전체가 담겨 있다면 그 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을 당신 스스로 마련해냈다면 당신은 정말 멋지게 참 잘 살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 65세 넘어 값싼 국밥을 같이 먹어도 마음 편한 친구 한 명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늙어가며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체력도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함께 밥 먹을 사람입니다. 한때는 전화 한 통이면 모이던 친구들이 점점 병원에 가 있고 요양원에 있고 혹은 떠났습니다. 연락이 끊긴 게 아니라 삶이 각자 너무도 조용하게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국밥집 한켠에서 당신 이름을 먼저 부르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세월이 검증한 사람입니다. 비싼 고기보다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더 오래 이어지는 관계. 말없이도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그런 친구가 아직도 곁에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외롭게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정영구 씨는 매주 토요일 낮 12시 단골 국밥집에 갑니다. 거기엔 50년 지기 친구 강동윤 씨가 먼저 와 앉아 있습니다. 주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분 똑같이요? 국밥 둘, 깍두기 한 접시, 사이다 하나. 그 구성이 10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깨 아픈 이야기, 무릎 관절 주사 얘기로 시작하던 대화가 요즘은 손주가 생겼다는 자랑으로 가끔은 아내와의 오래된 다툼에 대한 오픈 해명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다 일어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영구 씨는 말합니다. 이 나이엔 말도 사치야.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위로야.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말합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더 큰 허기는 누군가와 밥 한 끼를 편하게 먹을 수 없는 허기입니다. 주머니 사정보다 무서운 건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점점 줄어간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값싼 국밥집에 당신과 나란히 앉아 깍두기 국물 하나에 웃어줄 친구 한 명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평생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관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고 견디고 참아준 시간들이 만든 유일한 결과입니다. 그런 친구 한 명 곁에 두고 그 사람과 국밥 한 그릇을 아무 눈치 없이 비울 수 있는 당신이라면 그 인생은 참 잘 살아오신 인생입니다. 세 번째, 65세 넘어 가끔이라도 자식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하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시대의 부모는 연락 한 통, 밥 한 끼에도 참 많이도 참고 많이도 기다립니다. 자식은 바쁘다. 세상은 각박하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휴대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는 게 어른입니다. 하지만 그 벨소리가 자식 이름으로 찍히는 날,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걔가 요즘 바쁘대. 한창 일할 나이잖아. 그 말은 사실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괜찮아지려고 애쓰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괜찮은 부모는 그 말조차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한참을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아무 연락이 없는 걸 보고 아, 오늘도 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스스로에게 말 걸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엄마 잘 지내? 아버지 뭐 드셨어요? 이런 안부 전화를 받는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번엔 제가 살게요 라며 밥값을 내는 자식을 마주한다면 당신은 누가 뭐래도 잘 살아오신 겁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황남순 씨는 평생을 식당일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오전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 10시에 마감하는 날들이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70세가 넘은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고기 먹으러 가요. 내가 예약했어요. 그날 저녁 황 씨는 처음으로 자식이 사주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삼겹살이 구워지는 소리보다 더 따뜻했던 건 아들이 손수 물을 따라주며 말한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황 씨는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30년 설거지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크지 않습니다. 비싼 선물도 아니고 자주 오는 방문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잊히지 않았구나. 이 사실 하나만 확인되면 그걸로 마음은 이미 반 이상 채워집니다. 65세 넘어 자식이 먼저 안부를 물을 줄 알고 밥값을 자기가 내겠다고 말하며 부모의 수저를 챙기는 사람으로 자랐다면 그건 당신이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서운함을 쌓아두지 않고 자식과의 관계를 참 지혜롭게 쌓아온 결과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모가 있지만 그중 일부만이 자식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얻는 부모가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은 이미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가끔이라도 자식의 전화 한 통, 자식이 사주는 밥 한 끼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위대한 부모로서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 번째, 65세 넘어 상처받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왜냐고요? 나이 들수록 사람은 입보다 기억이 먼저 늙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픈 말만은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이런 말들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스쳐 지나간 듯한 한마디에 사람은 수십 년을 마음속에 피멍이 든 채 살아갑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말을 자꾸 입 밖에 꺼낸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그때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기억나. 내가 바보라서 다 참은 거야.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말이라는 칼로 다시 꺼내요. 매일같이 스스로를 찌르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당신이 그 상처를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고 되새기지 않고 묻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삶을 정말 강하게, 깊게, 아름답게 살아오신 겁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노정혜 씨는 한때 자식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할 만큼 큰 배신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잃었고 주위 사람들은 그 나이에 뭘 믿고 돈을 맡겼느냐며 조롱 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들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하지만 노정혜 씨는 그날 이후 한 번도 그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난 그 사람한테 또 지는 거야. 생각할수록 말할수록 내 마음만 더 헝클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녀는 다른 걸 말하기로 했습니다. 손녀가 그려준 그림 이야기, 시장에서 만난 좋은 장사꾼 이야기, 지나간 드라마의 결말이나 옛날 친구들과의 소풍 얘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람을 웃게 만듭니다. 그 말만 안 꺼내도 마음이 덜 상해요. 그게 내가 나한테 해준 제일 좋은 선물이야.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남의 잘못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 말이 옳았든 틀렸든 혹은 너무 잔인했든 그걸 입 밖에 내지 않고 묻어둘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의 주인입니다. 65세 넘어 상처받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지나간 시간을 끌어와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누구에게 들었던 아픈 말을 이제는 꺼내지 않고 오히려 그 기억 위에 따뜻한 하루를 덧칠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주 지혜롭고 멋지게 이 나이까지 잘 살아오신 겁니다. 다섯 번째, 65세 넘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왜냐고요? 그 나이에 가장 서러운 건 가고 싶어서 못 가고 먹고 싶어서 못 먹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요금 아까워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떡볶이 한 그릇 앞에서 괜히 배탈 날지도 몰라라는 핑계로 뒤돌아서는 순간 사실 그건 몸이 아니라 통장이 아파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치를 부리냐, 이제는 욕심 줄여야지. 하지만 그건 사치가 아니라 삶의 자존감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모은 돈으로 내가 나를 대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없다면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세상에서 나의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대구에 사는 김현정 씨는 70이 넘어서도 매달 자신만의 데이트 통장을 씁니다.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던 그는 젊은 시절에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 키우느라 30년 넘게 자신의 여행은 미뤘지만 퇴직 후 65세가 되던 해에 첫 독립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여수까지 기차 타고 혼자 떠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구 허락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가고 싶으면 가고 걷다가 배고프면 칼국수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내가 평생 지켜온 내 돈의 가치예요. 사실 나이 들어 가장 큰 두려움은 몸이 아플까 봐서가 아니라 돈 앞에서 작아질까 봐입니다. 자식 눈치 보며 생활비를 받거나 통장 잔액을 세며 병원비를 걱정할 때 사람은 스스로가 작아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버스 타고 마트 가서 내가 고른 반찬거리로 밥을 해 먹고 한 달에 한 번쯤은 남이 차려주는 밥상 앞에서 오늘은 내가 낸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한 사람입니다. 65세 넘어 그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건 오랜 시간 지켜온 근면과 전략, 인내와 선택이 결국 나를 위한 자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실력이다. 맞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스스로 정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돈 걱정 없이 고를 수 있으며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삶의 지갑을 내가 열고 있다면 그건 누구보다 치열하게, 묵묵하게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6번째, 65세 넘어 미운 사람 없이 잠든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왜냐고요? 평생 쌓인 미움이 쌓이고 굳어지면 마음보다 먼저 몸이 병듭니다.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치밀어 오르던 분노, 밤마다 되새김질하던 억울함, 가슴 깊숙이 내리꽂힌 서운함. 그 모든 감정들을 지금은 잊고 자자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젊을 땐 맞고 틀림이 중요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는지, 왜 그 말을 나한테 했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매일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렇게 굳은 마음은 결국 표정도 굳히고 말투도 날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압니다. 미운 감정을 오래 쥐고 있을수록 내가 늙는다는 걸. 성남에 사는 고윤정 씨는 70이 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0년을 미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남편 장례식장에 와서도 그래도 빨리 갔으니 고생은 덜 했지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을 찔렀고 고윤정 씨는 그날 이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미간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동창 모임에서도 말없이 피했고 동네에서 마주쳐도 인사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친구는 한쪽 눈을 실명했고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윤정 씨는 말없이 다가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 무심했지? 그 말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고윤정 씨의 가슴에 맺혀있던 감정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고윤정 씨는 남편 영정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 나 오늘 조금 가벼워졌어. 사람은 미워하면서 늙지 않습니다. 미움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걸 끌고 살아가면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질 겁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당신이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마음속에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이라는 말 없이 고요한 밤을 맞이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오신 겁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고도 품고 이해하고도 비우는 것, 그런 마음을 지켜온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일곱 번째, 65세 넘어 건강한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왜냐고요? 병원에 가보면 단박에 알게 됩니다. 걸어 들어오는 노인보다 휠체어에 앉아 들어오는 노인이 더 많고 진료실에서 팔을 제대로 못 올리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팔을 들어 머리를 감는 게 고역이고 계단 한 칸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그런 세월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도 두 팔로 밥을 먹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인생을 잘 관리해온 증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55%는 관절염, 근골격계 통증,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약 32%는 보행 보조기기나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외래진료 사유 중 1위가 무릎 및 척추 관련 질환으로 팔과 다리의 통증은 노인에게 가장 흔하고 지속적인 고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고재은 씨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젊었을 땐 두부 한 모 훌쩍 들고 시장 오르내렸어. 근데 지금은 수건 하나도 들 힘이 없어. 아프니까 사람이 작아져. 고 씨는 평생 무릎이 튼튼하다는 게 자랑이었지만 65세 이후 꾸준히 찾아온 관절 통증 앞에서 결국 걷기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엘리베이터만 있는 건물만 찾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경사처럼 보여요. 그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두 다리로 일어나 집안을 돌고 시장을 거닐며 계단을 내려와 약국에 갈 수 있습니다. 두 팔로 밥그릇을 들고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몸 하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건 상상 이상으로 귀한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특별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정상이 아닌 예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뼈마디의 저림, 계단 오르다 터져버리는 무릎 연골, 손끝이 떨려 숟가락을 놓치는 순간,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팔 두 다리가 내 것이었을 때가 얼마나 고마운 시간이었는지를. 그러니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스스로 앉고 서고 걷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누구보다 자기 몸을 아끼며 작은 통증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성실히 관리해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결과입니다. 65세 넘어 건강한 두 팔과 두 다리가 남아있다는 건 단지 걷고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내 삶을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그런 몸을 지니고 이 나이까지 왔다면 당신은 참 단단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오신 겁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 체면,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놓친 내 삶, 결국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잘 살아왔다고 말해줄 사람 하나 없이 거울 속 낯선 주름만 늘어가고 있습니까?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아프고 병원 진료 카드만 늘어나는 지금 대체 나는 뭘 위해 살아온 걸까? 하지만 지금 이 6가지가 당신 곁에 남아있다면 그건 남보다 못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단단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고통과 침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살아온 인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이 6가지가 지금 당신 곁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는 긴 세월을 같이 지내온 배우자가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아직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제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5세 유동열 씨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23살에 결혼해 52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자식 문제로 밤새워 눈물 흘린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유 씨는 막노동판에서 허리 휘도록 일했고 아내는 집집마다 청소일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유 씨가 어깨에 부상을 당해 반년 넘게 일을 못했을 때 아내는 밤새 고추장을 담가